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어머니.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들은 아내의 편만 듭니다. 과로로 쓰러진 어머니가 약과 한 조각 먹었다고 도둑으로 몰렸을 때 아들은 사과를 강요했죠. 그 순간 어머니의 40년 희생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보여주려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나이 72. 사람들은 이 나이면 편히 쉬어야 한다고들 말해요. 하지만 내 삶에 편히 쉰다는 말은 없었어요. 40년도 더 된 일이네요. 내 남편, 그 착한 사람이 공장 보일러 폭발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게 그때 우리 지훈이가 겨우 5살이었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나는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어요.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이 아들 하나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으로 키워내겠다고. 그 약속 하나 지키려고 내 인생을 전부 걸었죠. 그때부터 내 세상은 노량진 수산시장이 전부였어요. 새벽 별이 뜨기 전에 집을 나서서 밤늦게 달을 이고 집으로 돌아왔죠. 하루 18시간 비린내와 소음이 가득한 그곳이 내 삶의 터전이었어요. 여름이면 생선 썩는 냄새와 끈적한 더위가 숨을 막히게 했고, 겨울이면 얼음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왔죠. 손마디는 늘 퉁퉁 붓고 갈라져서 피가 맺혔지만 아들 얼굴 볼 생각에 참고 또 참았어요. 내 옷은 15년 된 솜 누비 잠바 하나면 충분했어요. 낡아서 솜이 다 튀어나와도 괜찮았죠. 내 아들은 사장님처럼 입어야 진짜 사장이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팔았고 아들은 그 돈으로 번듯한 양복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다행히 지훈이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졸업 후에는 모두가 선망하는 여의도 증권가의 펀드 매니저가 되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부동산 하는 집안의 딸이라는 윤수진, 지금의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나는 내 생의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작은 집, 내게 남은 마지막 유산이었던 그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평생 시장에서 억척같이 모은 돈을 전부 보태서 강남의 휘황찬란한 아파트를 아들 내외에게 결혼 선물로 사주었죠. 아들 미래가 보장된다면 내 과거쯤은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미의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모든 걸 내주고 남편의 보상금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고향 인천에 5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지은 그 건물에 창문도 없는 차가운 지하 단칸방에 내 보금자리를 마련했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지훈이는 이제 어엿한 투자 총괄 상무가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민준이와 서연이도 생겼죠.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예전엔 주말마다 엄마가 끓여주는 칼칼한 생선찌개가 먹고 싶다며 달려오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귀한 손님이 되었죠. 그나마도 늘 바쁘다는 핑계로 왔다가 금방 가버리기 일쑤였어요.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서두르는 아들 내외를 보며 더는 붙잡을 수가 없었죠. 며느리 수진이는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했어요.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던 출신이라며 내 모든 것을 깎아내렸죠. 내가 정성껏 만들어간 반찬들은 냄새나고 격 떨어진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명절에는 값비싼 서양식 음식들을 사와서는 나더러 포크와 나이프를 쓰라고 했죠. 그럴 때마다 내가 차린 제사상은 초라해지기만 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손주들은 나를 냄새나는 할머니라며 안기려 하지 않았어요. 수영장이 있는 외갓집 별장에 가는 건 좋아하면서도 내 지하방에는 오려고 하질 않았죠. 아이들의 그늘진 얼굴에서 나는 내 아들마저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아들과의 관계는 전화 한 통이 전부가 되었어요. 그마저도 안부를 묻는 전화는 거의 없었죠. 대부분은 돈이 필요할 때 걸려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액수가 커졌어요. 시장이 변동성이 커서 그렇다. 중요한 투자건이 있다. 변명은 늘 그럴듯했죠. 내 목숨 같은 아들의 부탁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없는 살림에 주변에 돈을 빌려서라도 아들 부탁을 들어주었죠. 그게 내 마지막 남은 어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어두운 지하방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죠. 아들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웠어요.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 오늘은 그냥 목소리나 들려주려고 전화한 걸까? 헛된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급하고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투였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이번에도 투자 이야기였어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은 늘 똑같았죠. 이번 투자 건만 성공하면 제가 정말 효도할게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난 10년간 수십 번도 더 들었던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내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텅 빈 내 통장과 더 깊어진 외로움뿐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차마 이젠 더는 못 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없으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어떡해요. 나는 이번에도 힘없이 그러마 하고 대답하고 말았죠.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밥맛도 사라졌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자개장으로 향했어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죠. 그 안에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손을 덜덜 떨며 주머니 안에서 낮고 누렇게 변한 서류 두 뭉치를 꺼냈어요. 하나는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5층짜리 상가 건물의 등기권리증이었어요. 서류 위에는 내 이름, 한정숙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아들 내외는 한 번도 이 서류를 확인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미가 자식에게 준 것을 다시 뺏어갈 리 없다고 믿었겠죠. 나 역시 그럴 생각은 꿈에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날 밤 내 이름 석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처럼 이 차가운 지하방에서 홀로 떨고 있는 걸까? 서류 위에 떨어진 눈물방울이 번져나가는 것을 보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렇게 아들에게 돈을 붙여주고 며칠 밤을 뒤척였어요. 낡은 등기권리증을 보고 난 후부터 마음 한구석에 자꾸만 스산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준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다 괜찮다. 아들만 잘 되면 그만이다. 그 불안한 마음을 떨치려고 며칠 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가장 싱싱하고 좋은 생선들을 골랐죠. 아들이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칼칼한 생선찌개를 끓여줄 생각이었어요. 예전처럼 아들이 엄마 밥이 최고야 하며 두 그릇을 뚝딱 비우는 모습을 보면 이 허전한 마음도 좀 채워질 것 같았거든요.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생선 비린내를 잡으려고 쌀뜨물에 담가두고 무는 큼직하게 썰어서 시원한 맛을 냈죠.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달짝지근한 생선조림도 하고 며느리가 좋아할지 몰라 파릇파릇한 나물도 몇 가지 묻혔어요. 그렇게 한 상 가득 음식을 싸들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강남에 있는 아들 집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볼 생각에,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생각에 지난 며칠간의 시름도 다 잊은 것 같았어요.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어준 건 며느리였어요. 나를 보자마자 반기는 기색 하나 없이
얼굴부터 굳어지더군요. 내가 들고 온 보따리들을 훑어보더니 대뜸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어요. 어머님, 또 이 비린내는 다 뭐예요?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가시가 가득했어요. 내 설레던 마음이 찬물을 맞은 듯 순식간에 식어버렸죠. 그래도 애써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거실에서는 손주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내가 민준아, 서연아, 할머니 왔다 하고 팔을 벌렸지만 아이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제 엄마 뒤로 숨어버렸어요. 그러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엄마, 할머니한테서 비린내나. 아이들의 그 한마디가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평생 내 몸에 밴 이 냄새는 아들을 키워낸 훈장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손주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가 되어버렸네요.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음식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생선찌개 끓여왔다. 너희들도 같이 먹자. 하지만 며느리는 식탁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이런 음식 안 먹어요.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더니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밤새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하나씩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찌개, 조림, 나물. 내 마음과 정성이 음식물 찌꺼기들과 뒤엉켜 버려지는 모습을 나는 그저 멍하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왔는데? 내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이 말했죠. 어머님 수준에나 맞는 음식이겠죠. 저희 집은 격이 달라요. 다음부터는 오실 필요 없어요. 그때 마침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나는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아들에게 달려가 하소연하려 했죠. 하지만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아내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귀찮다는 듯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왜 또 일을 만드냐고 말하고 있었죠. 아들의 침묵 속에서 나는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의도의 차가운 공기가 내 아들의 심장마저 얼려버린 걸까요?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며칠을 알아누웠죠. 며느리의 모진 말과 행동보다 그걸 알면서도 외면한 아들의 눈빛이 더 아팠어요. 내 희생과 사랑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그런데 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번 일에 대해 사과하려는 걸까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던 투자건 말인데요.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됐어요.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죠. 그 순간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너는 내 어미가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돈 얘기가 나오니 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기어 들어가고 있었죠. 아들은 거액의 돈을 말했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큰 액수였죠. 내 통장은 이미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아들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이것만 성공하면 평생 편하게 모시겠다며 나를 회유했어요. 또다시 반복되는 그 약속에 나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전화를 끊고 나는 초라한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어요. 평생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던 한 여자의 주름진 얼굴이 거기에 있었죠. 결국 나는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시장 상인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렸어요. 수치심과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빌린 돈을
아들 계좌로 붙이고 나니 내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군요. 그날 밤 나는 텅 빈 지하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버렸던 그 음식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날 아들 집에 가져갔다가 다시 싸들고 온 차갑게 식어버린 생선조림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죠.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밥알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을 삼키면서 나는 서럽게 울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이, 내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 이제는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며느리가 버린 음식을 먹으며 나는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운 걸까? 어두운 지하방에서 내 울음소리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오랫동안 떠돌았어요. 며칠을 앓고 나니 슬픔도 무뎌지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냈죠. 더는 기대할 것도 서운해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는 듯했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지하방의 삶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며느리 수진이가 정말 오랜만에 지하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동안 위층에서 공사를 하는지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한 번도 내려와 보지 않던 애였죠.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얼굴에 가짜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더군요. 뭔가 부탁할 게 있다는 신호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이름을 건 패션 브랜드를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살며시 잡는데 그 서늘한 감촉에 소름이 돋았죠. 어머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지훈이 아버님 옷 만들어주시던 거 본 적 있어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던데. 잊고 있던 기억이었어요. 젊었을 적 남편 옷이며 갓난아기였던 지훈이의 베네저고리까지 내 손으로 다 만들었죠. 재주가 있다는 소리도 종종 들었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꿈 같은 이야기로 묻어둔 지 오래였어요. 며느리는 내 그런 과거를 용케 끄집어내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그거였죠. 이 건물 2층과 3층을 자신의 쇼룸과 사무실로 쓰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물론 공짜로요.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이잖아요. 우리 가족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다 어머님께 효도하려고 이러는 거죠. 그럴듯한 말들을 포장해서 내밀었지만 결국은 내 공간을 거저 쓰겠다는 심산이었죠.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게 아들 내외와 다시 가까워질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이 어리석은 늙은이는 또 한 번 헛된 희망을 품었던 거예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건물 위층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고급 대리석과 샹들리에로 꾸며진 화려한 공간으로 변해갔죠. 나는 그 아래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지하방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며느리가 가져다 줄 새로운 희망 혹은 새로운 절망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비싼 원단 뭉치들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샘플이라며 세상에 단 몇 벌밖에 없는 특별한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죠. 내 낡은 재봉틀 옆에 던져진 실크와 캐시미어, 원단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물건처럼 이질적이었어요. 나는 밤을 새워 옷을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만져보는 부드러운 원단과 재봉틀 소리에 잊었던 설렘이 되살아나는 것 같기도 했죠. 내가 만든 옷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며느리는 내 솜씨를 40년 경력 장인의 한 땀 한 땀 수작업이라고 포장해서 옷에 엄청난 가격표를 붙였죠.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하자 내 작은 지하방은 순식간에 공장으로 변해버렸어요. 며느리는 재봉틀을 한 대 더 들여놓고 원단 뭉치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뒀죠. 방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비좁아졌고 나는 잠잘 공간마저 원단 더미 옆으로 겨우 옮겨야 했어요. 그때부터 내 하루는 눈을 뜨면서부터 감을 때까지 재봉틀 앞에서만 흘러갔어요.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바늘에 실을 꿰고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밤새도록 페달을 밟았죠. 며느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디자인과 주문량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 건강이나 휴식은 안중에도 없었죠. 방은 원단 먼지로 가득 차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지하방이라 환기도 되지 않았죠. 기침이 잦아지고 숨이 가빠져서 하루는 며느리에게 작은 환풍기라도 하나 달아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딱 잘라 거절하더군요. 어머님, 그 시끄러운 소리가 위층 쇼룸의 우아한 분위기를 다 망치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내 건강보다 위층의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였죠. 그때부터였을까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아파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젊었을 때 알았던 심장병이 다시 도진 것 같았죠.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약병을 꺼냈어요. 아픈 티라도 내면 더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내 식사는 며느리가 위층에서 먹다 남긴 음식들이 전부였어요. 차갑게 식어빠진 음식들을 꾸역꾸역 넘기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하루는 너무 지쳐서 재봉틀 앞에서 잠시 졸았나 봐요. 며느리가 내려와서는 나를 흔들어 깨우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지금 주무실 때예요? 이까짓 일 좀 하신다고 유세는. 이까짓 일이라니, 내 피와 땀이, 내 남은 생명이 갈려 들어가는 이 일이 그저 이까짓 일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도 나는 아들을 믿었어요. 아들만큼은 내 고통을 알아줄 거라고, 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아 줄 거라고 믿었죠. 하루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몸이 좋지 않다. 지하방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내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어머니, 아내가 성공해야 우리 가족이 다 잘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고생해 주세요. 네. 아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아내와 함께 나를 착취하는 공범이 되어 있었죠.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재봉틀에 드르륵거리는 소음만이 텅 빈 내 마음을 채웠죠.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슬픔과 배신감이 너무 크면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나 봐요. 나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재봉틀 앞에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했죠.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체념뿐이었어요. 이 지옥 같은 지하방에서 나는 조용히 부서져 가고 있었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 이후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희망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껍데기만 남아서 기계처럼 페달을 밟았죠. 먼지가 자욱한 지하방의 공기는 무거웠고 재봉틀의 단조로운 소음은 마치 내 남은 인생을 향한 장송곡처럼 들렸어요. 체념은 그렇게 소리 없이 나를 잠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을 거예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옷을 만들고 있었죠. 눈앞이 흐릿해지고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정해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또 어떤 모욕이 날아올지 몰랐으니까요. 아찔한 현기증과 함께 의식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재봉틀 위로 힘없이 쓰러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에 정신을 차렸을 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극심한 허기와 어지러움에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죠. 저혈당 쇼크였던 것 같아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어요. 며느리가 먹다 남긴 음식조차 보이지 않았죠. 그때 방 한쪽에 놓인 화려한 선물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중요한 투자자에게 선물한다며 들고 왔던 고급 약과 상자였죠.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약과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꿀에 절여진 달콤한 향이 코끝을 찔렀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이었어요. 지하방 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내 손에 들린 약과와 열린 상자를 보더니 그 얼굴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변하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감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지하방을 찢을 듯이 울렸어요. 내가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쓰러졌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내 초라한 행색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이것 보세요. 평생 시장에서 도둑질이나 하던 버릇 남 못 준다더니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망신을 줘야 정신을 차리시겠어요? 카메라 렌즈 앞에서 나는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어요. 수치심과 모멸감에 온몸이 떨려왔죠. 그때였어요. 아들 지훈이가 퇴근하고 돌아온 건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마지막 희망이었죠. 내 아들만큼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내 앞에 선 아들은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내의 분노에 찬 얼굴과 스마트폰을 든 그 손,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약과 조각을 차례로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내게서 약과를 빼앗아 들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제발 수 에이지인이 씨에게 사과하세요.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내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 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아내의 편에 서서 내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그날 내 안에 있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지냈어요. 그러다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계속해서 속이 쓰리고 아파왔거든요.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동네 병원을 찾아갔어요.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며칠 뒤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는 담담한 얼굴로 내게 위암 초기라고 말했어요. 다행히 수술만 받으면 살 확률이 95%가 넘는다고 했죠. 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보다 이 소식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어요. 그래도 나는 마지막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나 내 아들이 달라졌을까 하는 헛된 기대였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첫마디는 내 마지막 미련마저 짓밟아 버렸어요. 어머니, 또 무슨 일인데요? 그 짜증 섞인 목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무 일 아니다라고 말하고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죠. 그래, 나는 이제 혼자였어요. 이 병도 내 남은 인생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부 전화일 리는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새 컬렉션에 필요한 원단 계약금이라며 당장 2천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어요. 의사가 말해준 내 수술비와 정확히 같은 액수였죠.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내 목숨값과 며느리의 원단값이 같은 가치였던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곧장 은행으로 가서 내 수술을 위해 남겨두었던 마지막 돈을 며느리의 통장으로 붙였어요. 돈을 붙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모든 미련과 기대를 버리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지하방으로 돌아온 나는 먼지 쌓인 낡은 자개장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낡은 서류함을 꺼내 들었죠. 서류함을 여는 내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체념도 없었어요.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한 결심만이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낡은 서류함 속에서 수십 년의 세월이 먼지처럼 피어올랐어요.
등기권리증 아래에 깔려있던 낡은 앨범을 무심코 넘기다가 손가락이 한 사진 위에서 멈췄죠.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건강했던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수줍게 서 있는 내 모습도 보였죠.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청년 하나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낡은 교복을 입고 깡마른 얼굴에 어딘가 모르게 총기가 서려 있던 청년.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안개 속에서처럼 서서히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 가게 한쪽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며 법전을 파던 가난한 고학생이었죠. 남편은 그 청년의 성실함과 총명함을 유난히 아꼈어요. 장사가 끝나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며 어려울 때일수록 밥심으로 버티는 거다라며 등을 두드려주곤 했죠. 청년은 매번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었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지만 남편은 늘 그 친구는 분명 크게 될 놈이야라고 말하곤 했어요. 나는 앨범을 뒤져 그 청년의 이름이 적힌 낡은 편지 한 장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떨리지 않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인터넷 검색창에 그 이름을 천천히 쳐 넣었죠.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내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철하고 유능하기로 소문난 거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해결사라는 수식어가 그의 이름 앞에 붙어 다녔죠. 나는 그의 사무실 번호를 찾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를 통해 연결된 수화기 너머로 수십 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단한 힘이 느껴졌어요. 내가 내 이름과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내 훨씬 부드러워진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는 사모님이라며 나를 깍듯하게 불렀어요. 그는 아직도 남편이 베풀어준 국밥 한 그릇의 온기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 구구절절한 사연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감정에 호소할 필요도 없었죠.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어요.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처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수십 년 전 남편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순수한 청년이 아니라 지금의 그를 만든 냉혹한 변호사의 목소리였죠. 알겠습니다, 사모님.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지체 없이 최대한 빨리. 2주일 후 내 고요한 복수는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막을 올렸어요. 나는 그곳에 없었지만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곳에서는 며느리 수진이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한창이었겠죠. 유명 인사들과 투자자들 사이를 오가며 교양 있는 안주인처럼 웃고 있었을 거예요. 내 아들 지훈이는 그런 아내의 옆에서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에 취해 있었을 거고요. 내 피와 땀으로 이룬 공간에서 그들은 나를 완전히 잊은 채 자신들의 성공에 도취해 있었겠죠.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모두의 축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었죠. 그들은 파티의 소란스러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진이와 지훈이 앞에 차가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예고 통고서. 석 달 안에 이 집을 비우라는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명령이었죠.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을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류를 읽어내리는 아들 내외의 얼굴이 당혹감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굴욕감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눈에 선했죠. 수군거리는 사람들,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며느리의 화려한 성공은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운 추문으로 전락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들 지훈이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인천에 있는 며느리의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겠죠. 쇼룸과 사무실에도 똑같은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는 비명 같은 보고였을 거예요. 2층의 화려한 쇼룸도 3층의 번듯한 사무실도 2달 안에 모두 비워줘야 한다는 통보였죠. 그들의 발밑이 꺼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손바닥 위에 놓인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화려했던 파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축하객들은 순식간에 구경꾼으로 변해 그들의 몰락을 즐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각, 나는 여전히 어둡고 조용한 지하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이 들려 있었죠. 그때 내 낡은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전달 완료. 나는 그 세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고 율무차를 한 모금 마셨죠.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겠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잠시 후 창문 너머로 급하게 차가 멈춰서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미친 듯이 지하방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내 아들과 며느리가 그들의 진짜 주인을 찾아온 모양이었죠. 그 요란한 소리를 들으며 나는 비로소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이 길고 긴 연극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나는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았어요. 쿵, 쿵, 쿵. 절박하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지하방이 아닌 2층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자신의 우아한 창작 공간이라며 뽐내던 곳이었어요.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잿빛 도시를 내려다보니 지난 세월이 아득하게 느껴졌죠. 나는 더 이상 어둡고 축축한 지하방의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한참 후에야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문을 열어주라고 했어요. 잠시 후 엉망이 된 몰골의 아들 내외가 사무실 문턱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화려했던 파티의 주인공들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공포에 질린 두 사람만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들은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며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했죠. 연민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편의 서툰 연극을 감상하는 기분이었죠. 지난 10년간 내가 흘렸던 피눈물에 비하면 저들의 눈물은 얼마나 가볍고 이기적인가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내 침묵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공포였을 거예요. 그때 변호사가 새로운 건물주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두툼한 매매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변호사는 내게 계약서를 내밀며 마지막으로 서명할 부분들을 알려주었어요. 아들 내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눈빛은 애원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완전한 절망으로 바뀌어 갔어요. 나는 변호사가 건네준 붉은 인주에 내 이름이 새겨진 낡은 옥도장을 꾹 눌렀어요. 그리고 아들 내외가 똑똑히 지켜보는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 위 지정된 자리에 도장을 찍었죠. 쿵하고 도장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마치 내 지난 세월에 대한 마침표처럼 사무실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29억 5천만 원. 내 평생의 고통과 인내가 매겨진 값이었죠. 계약이 마무리되고 변호사는 내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나는 그 안에서 빳빳한 은행 발행 수표 한 장을 꺼냈어요. 5억 원짜리 수표였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의 눈앞에 수표를 내밀었죠. 이건 받아라. 아들은 떨리는 눈으로 수표와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평생 갖지 못했던 시작 자본이다. 네가 내 사랑을 낭비했던 것처럼 이 돈을 낭비하지는 말거라. 그것이 내가 아들에게 해준 마지막 말이자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용서가 아니었죠. 그것은 완전한 단절의 선언이자 마지막 남은 어미로서의 도리였어요. 그 후 나는 인천을 떠났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죠. 의사는 내 몸에서 암세포를 도려냈다고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내가 도려낸 것은 비단 암세포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내 인생 전체를 갉아먹고 있던 인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종양도 함께 도려냈던 거예요. 1년이 흘렀어요. 나는 이제 제주도의 햇살 가득한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는 푸른 바다가 보이고 마당에는 사시사철 꽃이 피어나죠. 더 이상 지하방의 퀴퀴한 냄새도 재봉틀의 소음도 없어요. 대신 드르륵거리는 재봉틀 소리는 여전하지만 이제는 절망의 소리가 아닌 희망의 소리가 되었죠. 나는 나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미혼모들에게 내가 아는 유일한 기술인 재봉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서툰 바느질로 아기 옷을 만들며 웃는 젊은 엄마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껴요. 지난주에는 남편의 기일이었어요. 나는 제사상 대신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남편이 좋아하던 소주 한 잔을 따라주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당신 아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죠. 그리고 며칠 전 나는 서울로 작은 소포 하나를 보냈어요. 아들 내외가 어렵게 구했다는 변두리의 허름한 임대 아파트 주소로요. 소포 안에는 내가 직접 고른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최고급 약과 한 상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 이름도 쓰지 않은 작은 카드에 딱 한 문장만 적어 넣었죠. 아들아, 사람답게 살아라. 오늘도 나는 마당이 보이는 작업실에 앉아 재봉틀을 돌려요. 햇살이 내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네요. 나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나는 이제 비로소 자유로워졌답니다. 한정숙 할머니의 삶은 보여줘요. 맹목적인 희생이 아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때로는 가장 아픈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진정한 해방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